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떠나간 아내의 모습을 선명히 그릴 수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제게 거의 목숨과도 같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빠져있던 전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그 선물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죠. 제 생일은 10월 9일인데요. 생일을 며칠 앞둔 오늘 오랜만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연을 보내면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일을 맞아 추억이 떠오른 김에 가슴에 묻어둔 아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방에 살던 전 20살이 되며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자랐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한 끝에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학 중 하나에 다니게 됐거든요. 아버진 없는 형편에도 힘들게 제 첫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죠. 반갑다. 네가 선우구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학교 근처의 한 하숙집에서 하숙을 시작했어요.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첫인상은 참 선하고 푸근해 보였죠. 처음 얼마 동안만 해도 저는 두 분과 다른 하숙생들처럼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께 예의를 깍듯이 지키며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어려운 관계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인생의 톱니바퀴는 운명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갔다 밤이 다 돼서야 돌아온 제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아저씨를 구했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마치 깊은 잠이 든 것처럼 제가 마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무도 발견 못한 걸 보니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됐다 싶더군요. 저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집안을 향해 소리부터 지른 뒤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미네야, 형준아,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얼른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제가 애타게 불렀던 주인 아주머니와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아주머니의 딸과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그 뒤를 이어 다른 하숙생들도 달려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행히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죠. 고맙다, 선우야. 너 아니었으면 이 양반 정말 어쩔 뻔했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어. 병원에서 말하길 그때 제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아저씨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얼마 뒤 아저씨는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 아주머니 내외분과 두 분의 딸과 아들이 절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선우야, 이리 좀 와봐. 아줌마가 우리 애들 옷 사면서 네 옷도 한 벌 샀거든. 잘 맞나 입어봐. 네? 아니에요, 아줌마. 이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받아요. 잔말 말고 입어봐. 넌 우리 애들 아빠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런 너한테 집안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준다고 한들 뭐가 아깝겠니? 거절하면 아줌마의 더 비싼 옷으로 다시 사올 거야. 아줌마 아저씨는 다른 하숙생들 몰래 제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다른 선물을 해주거나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는 등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게 고마워했던 두 분의 딸과 아들도 절 오빠, 형하고 부르며 잘 따랐죠. 외로운 타지에서 그런 주인 아주머니 가족의 애정이 제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분은 제가 힘들 때 구세주 같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도 했어요. 뭐? 휴학을 하고 우리 하숙집도 나가겠다고? 너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너랑 오래오래 같이 지내고 싶어서 너 제대할 때까지 네 방에 다른 하숙생도 들이지 않고 비워놨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땐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줌마.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숙비를 벌써 2달이나 밀렸잖아요. 근데 다음 달도
제가 돈을 못 낼 것 같아서요. 어차피 겨우 모았던 다음 학기 등록금도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전부 들여서 마침 방학이니까 이참에 휴학하고 등록금부터 모으려고요. 그럼 돈 때문에 학교도 휴학하고 여기서도 나간다는 거야? 아서라, 하숙비는 애초에 됐고 등록금도 우리가 빌려주마. 네? 아니에요, 아줌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숙비도 하숙비지만 등록금이 얼만데요. 이건 진짜 못 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대도 생명의 은인을 고작 하숙비 몇 푼에 내쫓는다고 하면 세상에 손가락질할 거다. 게다가 선우 너한테 우리 남편 목숨을 빚졌는데 등록금 좀 내준다고 그 빚을 다 갚을 수나 있겠니? 네 마음도 불편하겠지만 그 은혜를 평생에 걸쳐서 못 갚으면 우리 마음은 더 불편할 것도 좀 알아주거라. 부담 가질 거 없어.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네 후원자가 되어줬다고 생각해. 두 분은 심지어 하숙비조차 제대로 못 내던 제게 하숙비도 받지 않고 등록금까지 내주셨습니다. 늘 돈에 쫓겨 살았던 제게 두 분은 제 숨구멍을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두 분 덕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전 대학 시절부터 준비하던 행정고시 공부를 이어가며 하숙집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그냥 여기서 시험 붙을 때까지 쭉 지내라니까 대체 왜 여길 두고 열악한 고시원으로 간다는 거야?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을 비워야 저처럼 힘든 다른 대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저렴하게 하숙을 하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제가 꼭 시험 붙어서 두 분께 받은 은혜 전부 갚을게요. 에휴, 아무튼 착해 빠져가지고선. 그럼 꼭 자주 찾아와서 얼굴도 비추고 밥도 먹고 가야 한다. 가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살면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고시원 쫓아가서 너 끌고 올 거야. 걱정 마, 엄마. 내가 엄마 걱정 안 하도록 옆에서 철저히 지켜보면서 오빠 챙겨줄게. 두 분은 절 내보내면서도 많이 아쉬워하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분의 걱정을 잠재워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분의 딸 미네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숙집에 들어가며 만났던 미네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가 아저씨,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구해드린 후부터 아내는 저를 오래도록 짝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하고 성품 바른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어떻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는 제가 고시원으로 나가 고시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내내 저를 정말 많이 내조해줬어요. 오빠, 내가 귀찮다고 대충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지 말라고 했지? 아, 맞다. 너 오기 전에 치운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해. 안 들키면 다다 이거야? 젊었을 때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또 내가 싸다 준 반찬을 내버려두고 컵라면으로 주구장창 끼니 때운 거 걸리면 그때 나 진짜 화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보다 일찍 취업한 아내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정말 열심히 챙겨줬습니다. 장모님을 도와 제게 반찬을 자주 싸다 주고 제 건강을 위해 목이 터져라 잔소리를 해주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다리를 다쳐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했을 땐 제 지갑에 용돈까지 넣어주기도 했어요. 이러지 마. 그냥 좀 아껴서 쓰면 되는데 왜 돈을 줘? 뭘 아끼게? 식비? 교통비? 지금도 허리띠 꽉꽉 졸라매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뭘 더 아껴? 내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나중에 결혼해서 나 호강시켜준다며. 나 그거 믿고 지금 투자하는 거다. 그때 장인어른 또한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절 찾아와 따로 생활비를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하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더니 장인어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선우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너에게 마음이 많이 갔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인연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듬직하고 착한 네가 진짜 자식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리고 그런 네가 우리 미네랑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린 너무 기뻤어. 너 시험 붙으면 꼭 우리 미네랑 결혼할 거라고 했지? 그럼 그 사위까지 될 네가 힘든 와중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우리 집사람도 하루가 멀다고 네 걱정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 마음 편하게 그냥 봐둬. 정말이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그분들은 절 그렇게 생각해 주셨건만 정작 절 괴롭혔던 건 제 어머니였어요. 선우야, 제발 이 엄마 좀 한 번만 살려다오. 남들은 다 아버지가 문제라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집을 더 힘들게 만들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평생 사치에 유흥비에 전부 써버리던 사람이었어요. 제 대학 시절에 아버지가 절 주려고 몰래 모아둔 하숙비와 등록금도 어떻게 알고 어머니가 다 써버리곤 했죠. 심지어 어머니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집엔 빚까지 생겼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겨우 모아둔 등록금도 바로 그때 어머니 때문에 집에 들였었던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절 대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했던 두 동생에게 모든 짐을 다 떠맡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한 번씩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빼앗듯 가져갔던 어머니는 어느 날 또 제게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아휴, 엄마가 못 모르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 그놈들이 오늘 당장 조금이라도 돈을 안 갚으면 진짜 날 땅에라도 묻어버리겠대. 제발 이 엄마 좀 살려줘, 선우야. 네 아버지도 돈이 없댄다.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 이젠 진짜 정신 차릴게. 어머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애원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애처롭고 절박해 보이던지 전 하는 수 없이 모아뒀던 돈을 건네고 말았어요. 원래 조금이라도 빨리 장인 장모님께 갚으려 힘들게 모아둔 돈이었죠. 하지만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저는 잠시 뒤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아이고, 너도 속아서 돈을 줬단 말이냐? 아휴, 내가 못 산다 정말. 사채업자는 무슨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인간이 나 몰래 차도 새로 뽑고 룰루랄라 하면서 다녔겠니? 아침엔 네 동생들 직장까지 찾아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갔다더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섭니? 어떻게 힘들게 사는 자식들 돈까지 사람이 거짓말로 뜯어낼 수가 있어? 그땐 정말 어머니란 사람에게 환멸까지 들더군요. 게다가 무렴치하게도 몇 달 뒤 어머니는 또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도 않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면서요. 참지 못한 전 결국 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했어요. 제 동생들도 이젠 어머니란 존재를 떠올리기도 치가 떨린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독립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애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없는 이만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 우리들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아버지 돈으로 놀러 다니게만 바빴던 어머니에게 우린 더 이상 원망 외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어머니는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아버지만 따로 찾아뵙거나 연락만 드리며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았죠. 이후 저는 몇 번의 낙방 끝에 나이 29에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장인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처남은 저를 얼싸안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게 다 미네랑 두 분 덕분이에요. 다들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중간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린 서로 은혜를 갚고 받는 사이로구만.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 되기만 하면 완벽하겠어.
제가 합격을 하자 처가 식구들은 저와 아내의 결혼을 바랬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결혼을 꼭 할 생각이긴 했지만 잠시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암 선고를 받은 후 투병 중이셨거든요. 늘 저를 내조해준 아내에게 결혼하자마자 또 함께 짐을 지게 할 수가 없어 망설였던 거죠. 오빠, 난 내가 오빠를 내조했다고 해서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 만약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난 슬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아버님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거라면 그러지 마. 난 오빠가 기쁠 때도 옆에 있고 싶지만 무엇보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제발 내가 가족으로서 당당히 오빠 아버님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아내와 두 분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또한 그 당시에 아버진 드디어 어머니와 이혼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랑 애 셋이나 낳고 산 사람이니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난 네 엄마를 책임지려 최선을 다했다. 사실 너희 몰랐겠지만 살면서 네 엄마 바람도 2번이나 피웠었어. 하도 싹싹 빌기에 널 생각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나도 이젠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야 이미 참고 산 세월이 길다지만 내가 네 엄마를 버리지 않으면 그 피해가 앞으로 너와 네 동생들한테 끊이지 않고 들이칠 거야. 게다가 네가 결혼하면 그 피해를 착한 미래까지 볼 거 아니냐. 절대 그 꼴은 못 보지. 투병을 하며 참고 희생하며 살기만 하던 아버지의 내면에도 큰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몇 번의 소동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께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저와 동생들까지 찾아왔었지만 우린 경찰까지 불러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경찰들의 손에 끌려간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가 어머니를 볼 일은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이 분노와 괴로움도 드디어 끝이 나는 건가 싶어 눈물까지 펑펑 나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이번에 퇴원하시면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자.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게 하셨어도 끝까지 자식들 책임지고 당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이잖아. 도련님도 아가씨도 직장 때문에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데 암투병 중인 아버님을 어떻게 혼자 둘 수 있겠어. 결혼을 한 후 아내는 제게 먼저 아버지를 모시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심지어 아내는 자신도 꺼내려 했던 그 말을 부추겨준 분들이 바로 장인 장모님이라고 말해줬어요. 참 천사 같은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얼른 모자 쓰세요. 저랑 저녁 산책 나가셔야죠. 지금? 오늘만 하루 쉬면 안 될까? 나 다녀와서 씻기 너무 귀찮은데. 어허, 암이 겨우 잠잠해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발 예방인 거 모르세요? 체력이 떨어지면 못된 암세포가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고요. 자, 얼른요. 여보, 나 아버님이랑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보고 있어. 다행히 아버진 수술로 남은 항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예후가 좋은 나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저에게 아들과 딸을 맡기고서요. 아버지가 귀찮아하기라도 하시면 제게 그랬듯 두 손을 허리춤에 올린 채 잔소리를 퍼부었죠. 당신도 일하느라 피곤할 테니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다고 말해도 아내는 한사코 자신이 나가길 원했어요. 똑같이 산책을 하더라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해야 더 즐겁지. 당신하고 나가면 아버님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 왜, 저번에 기억 안 나? 당신하고 둘이 나가셨다가 따분하다면서 20분 만에 들어오시니 말이야. 우리 아버님은 무뚝뚝한 큰아들보다 이 상냥한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거든. 늘 다정하고 저희 아버지도 살뜰히 챙겨주던 나는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싶었죠. 제 두 동생 또한 그런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의지했던 아버진 결국 제 나이 34세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완치 판정까지 받고 마음을 놓고 있던 직후에 제발이라는 원망스러운 놈이 아버지를 덮치고 말았거든요. 애미야, 난 애미 네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우리 선우 걱정은 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우리 선우와 결혼해줘서 그리고 남은 내 여생을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줘서 고마웠다.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은 저를 대신해 직장까지 휴직하고 아버지를 간병해줬었어요. 제 벌이가 자신보다 많으니 애들을 위해서도 그게 낫다면서요. 저도 한다고 했지만 어떨 땐 아버지를 옆에서 지키느라 코피까지 흘렸던 아내의 희생만큼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버진 그런 아내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도 없이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저는 장인 장모님께서 이젠 제 유일한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장인어른, 저번에 허리가 좀 시큰거린다고 하셨죠? 제가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진료받아요. 아이고, 괜찮아. 늙으면 다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몸이 아프겠어요? 괜히 이 사위 걱정시키지 마시고 같이 병원 가시는 겁니다. 장모님, 수도! 하여튼 우리 장모님 성질이 너무 급하시다니까. 오늘은 제가 일찌감치 와서 점심 차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도마 옆에 서 계세요? 자자, 사위 앞치마 두르고 있으니까 비키세요. 처남댁도요. 아유, 나란 일 하느라 공사 다 망한 사람이 뭔 처가에 와서 밥까지 한다 그래. 됐어. 고모부, 어차피 저희 집 살림이니까 저랑 어머님이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하숙집 그만두기 전까지 하숙생들 먹이겠다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셨어요. 저도 그때 장모님 음식 정말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제가 장모님께 대접해 드리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처남댁,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처남이랑 처남댁이 애들 봐달라는 이유로 두 분을 먼저 모시지만 않았어도 제가 모시면서 사는 건데 늘 저희 장인 장모님 잘 모셔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음식은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천안 가족과 함께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 아내가 저희 아버지께 해준 것 이상으로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기어코 과거에 절 도와주셨던 돈을 받지 않으려는 두 분을 모시고 유럽 여행도 가고 생신이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면서요. 과거 제 숨통을 트여주신 데다 아내와 결혼까지 시켜주신 걸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전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또한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내와 두 아이에게도 좋은 가장이 되어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짜잔! 오늘 반찬은 제육볶음이지롱.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다. 난 세상에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우리 아들도 그래. 아빠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 어쩜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 나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당신 손맛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 그건 박민혜표 비법 덕분이죠. 하지만 역시나 저보단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제 아내가 언제나 저희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손맛 좋은 장모님을 닮아서인지 음식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때문에 저도 아이들도 외식보단 아내가 해주는 집밥을 가장 좋아했죠. 처가에서도 집에서도 저도 솜씨를 발휘해보려고 꽤 노력했었는데 그래도 아내의 솜씨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뭐해 당신? 아이 또 내 사진 몰래 찍었구나? 나 자다 깨서 눈곱도 안 뗐단 말이야. 왜 귀엽기만 한데 남는 건 사진인 거 몰라?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땐 이렇게 행복했지 하고 추억할 수 있잖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랬어.
아내는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며 아이들뿐 아니라 늘 제 사진도 몰래 찍어뒀습니다. 민망하긴 했지만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소소한 행복이 몰려왔어요. 또한 유독 꽃을 좋아하던 아내는 제 생일마다 꽃을 선물해주기도 했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였기에 아내는 단골 꽃집이 있을 정도였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꽃이 좋아? 예쁘잖아. 그리고 어디서 본 건데 사람은 아름다운 걸 많이 보면 생각도 따라서 아름답게 변해간대. 난 이 행복한 세상을 당신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아내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달콤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몸 상태가 자꾸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당신 또 소화제 먹어? 요새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네. 요새 회사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가 봐. 무작정 그렇게 약만 먹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가봐. 좀만 더 버텨보고.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잘 얹히고 소화 기능도 약한 거.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뭐. 아, 배야. 왜 배탈 났어? 아니, 그건 아닌데 잠깐 뭔가 통증이 날카롭게 왔다가 지나갔어. 뭐? 당신 요즘 계속 소화도 안 된다고 하더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문제는 무슨. 봐, 금세 또 괜찮아졌잖아. 점심을 좀 많이 먹었더니 위장이 놀랬나? 아무튼 계속 이러면 병원에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엔 아내도 저도 그냥 소화 기능이나 위장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원체 속이 잘 더부룩해지던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내과에 내원도 해봤지만 위험 진단을 받고 약을 타온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내는 점차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때때론 식사 후에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달려가기까지 하더군요.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요즘 얼굴도 너무 창백해진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그냥 위험이야. 더 이상 동네 내과는 못 믿겠어. 우리 큰 병원 가자. 그때 내과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마음을 놓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내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저는 지금까지도 사무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혹시라도 미래가 바뀌었을까 하는 미련을 놓지 못하면서요. 결국 제 손에 이끌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아내는 청정병력 같은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려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장모님, 그놈의 암은 대체 왜 이렇게 제 가족들만 괴롭히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요. 집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 남편이란 놈이 알지도 못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닐세, 어떻게 이게 자네 탓인가. 자책하지 말게. 그래도 항암으로 암 크기를 줄이면 수술도 해볼 수 있다지 않나. 우리 포기하지 맘세. 아버지를 암으로 떠나보낸 제게 아내의 암 선고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스스로를 거세게 탓하는 절 위로하며 함께 슬퍼해 주셨죠.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없던 아내는 우선 직장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듣기만 했던 항암 부작용은 아내를 갉아먹어 갔습니다. 여보, 또 속이 안 좋아? 괜찮아? 아내는 부작용으로 인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구토를 하더군요. 또한 체력이 극심하게 떨어져 나중엔 얼마 걷지 않아도 숨이 차기에 이르렀죠. 잘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하니 아내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살도 빠져갔어요. 이거 우리 화연이한테도 이제 안 맞는 옷인데 나한테 딱 맞네. 꼭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고 좋은데? 별게 다 신난다. 그래,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우리 당신 어린 시절처럼 놀아볼까? 뭐 할까? 공기놀이? 정말? 좋지. 나 공기 완전 잘했었는데
당신 각오해. 초등학생이던 딸이 입던 옷을 입어보며 너무 마른 아내는 애써 밝은 척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내의 노력을 잘 알았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마주보며 일부러 더 활짝 웃어주었죠. 이후 다행히 아내는 암세포가 줄어들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에휴, 김서방, 우리 미네 이제 살 수 있는 거겠지? 그럼요. 전 한 번도 집사람이 잘못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 제가 꼭 살릴 거예요. 이젠 수술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미네 잘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얼마 뒤 아내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요. 아내는 그 힘든 과정을 늘 웃으며 버텼죠. 여보, 좀 괜찮아? 구내염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항암 치료가 이렇게 사람을 메말라가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어. 힘이 좀 없긴 해도 괜찮아. 건강해지려면 그만한 고통이 따르는 법이잖아. 기억나? 왜 옛날엔 넘어지거나 다치면 빨간 약을 발랐었잖아. 그거 진짜 무지 아픈데 효과는 또 얼마나 좋았어. 지금 내가 딱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 시기만 잘 견디면 난 언제 암에 걸려봤냐는 듯이 훨씬 건강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얼른 나아서 나 다시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랑 놀러도 다니고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갈 거야. 그래, 그러자. 괜히 내가 약한 소리해서 미안해. 역시 당신은 나랑은 비교도 안 되게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라니까. 오히려 그런 아내에게 힘을 받은 건 저였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죠. 우린 의지가 강했던 아내가 반드시 암을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한 놈이더군요. 그토록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었건만 결국 아내의 암은 재발하고 말았어요. 그 짧은 사이에 암은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됐던 거예요. 아내는 항암제 종류를 받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빠르게 꺼져가는 아내의 생명의 불꽃을 우린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젠 가망도 없는 나 때문에 가족들만 더 힘들 뿐이잖아. 여보, 당신 씩씩한 사람이잖아. 왜 그런 포기하는 듯한 말을 해? 하지만 여보, 나도 사람이야. 강한 척 좀 했을 뿐이지 사실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약한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야. 여보, 난 요즘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 머린 다 빠지고 체중은 35kg까지 줄은 내가 마치 걸어다니는 미라 같아. 이런 모습을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아. 아내는 나날이 말라갔고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내의 병은 갈수록 아내를 좀 먹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 입에서 결국 약 한 마리 터져 나왔을 때 제 슬픔과 괴로움도 함께 터져 흐르고 말았죠. 저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함께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아내에게 미안해서요. 저는 아내를 직접 간병하기 위해 휴직까지 한 뒤 아내의 곁에 아예 붙어 살았어요. 여보, 숨 쉬고 있는 거지? 여보!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아내의 간절한 바람 끝에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마지막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아내를 돌보는 동안 저는 매일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게 맞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붙였죠. 제가 잠든 사이 아내가 제 곁을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서요. 우리 착한 남편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힘들지? 힘들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받은 것들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아무것도 아니래. 착해 빠져가지고. 여보, 25년도 더 전에 말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구해줬던 날, 우리 아빠가 무사하시단 말을 듣고 당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당신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 마치 자기 가족이 살아났단 말을 들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때 한눈에 느꼈지. 아, 저 사람을 꼭 붙잡아야겠다 하고 말이야.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여자애가 참 발칙하지? 그래, 그 발칙함 덕분에 내 인생을 구제받았지. 아니야 여보, 인생을 구제받은 건 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세상에 이렇게 넘치는 행복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난 있지. 다시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당신을 찾아내서 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곁을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어차피 다음 생에 우린 또 만날 테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살다 와야 돼. 자신이 없는 미래를 부탁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했지만 그때 절 안아준 아내의 품은 그 어떤 이불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나이 46에 아내는 2년의 투병을 끝으로 눈을 감고 말았죠. 엄마, 미네야.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아내는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려진 의사의 마지막 선고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때론 조언자였고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이자 제 삶의 이유나 다름없었던 제 아내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됐죠. 아내가 정말로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후로도 전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빠,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잘 위로해드리고 너희도 마음 편히 쉬다 와. 아빤 그동안 짐 좀 정리해두고 있을게.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실컷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16, 14살이던 두 아이의 상처부터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몇 주간 학교조차 쉬게 된 아이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슬픔에 잠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때문에 전 꾸역꾸역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아이들의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모님께서 제게 아이들을 처가로 보내라는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우린데 자네 마음은 지금 얼마나 무너졌겠나. 그런 상황에 애들까지 챙기느라 힘들지? 애들 학교 다시 등교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애들 좀 챙겨주겠네. 형준이랑 우리 며느리도 그게 좋겠대. 자네도 와서 그냥 우리가 차려주는 밥 먹고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싫다니 강요하진 않을게. 대신 약속하게 절대 이상한 생각 하지 않기로. 장인 장모님께선 아내를 잃은 제게 혼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잠시 애들을 처가에 보내고 나니 미뤄뒀던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어요. 장모님께 꼭 밥도 잘 챙겨 먹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라가던 아내를 떠올리니 도저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꺽꺽 울다가 목이 쉬어서 소리조차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가쁜 숨만 내쉬며 오열하다가 힘들면 지쳐 쓰러지기만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을까요? 하도 울다 지쳐서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여기 김선우 씨 댁 맞으시죠? 선물 배달 왔습니다. 선물이요? 선물이란 말에 저는 의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배달원 복장의 한 남자가 웬 상자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곤 제게 그것들을 건네주며 물었죠. 저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오늘 생일 맞으시죠? 누군가 생일을 기념해서 보낸 선물 같은데요. 여기 꽃다발 위에 생일 축하라고 쓰여 있네요. 배달원 분의 말대로 정말 꽃다발 위엔 제 이름과 생일 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선 잘못 배달 온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것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김서방, 혹시 배달 받았나? 지금쯤 도착했을 건데. 꽃다발이랑 상자요? 아, 이거 장모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내가 보냈네. 자네 오늘 생일 아닌가? 나도 자네 장인도 정신이 없어서 잠시 깜빡했네만 달력을 보니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더라고. 이런 식의 무슨 제 생일까지 챙기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사실 말이지. 그것들을 내가 꽃집에 부탁해서 보내긴 했네만 준비한 사람은 내가 아닐세. 사실 우리 미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 곧 자네 생일인데 만약 그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자네 몰래 준비해뒀던 선물을 꼭 꽃다발과 함께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꽃다발 취향은 단골 꽃집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꼭 그 꽃집에 꽃다발 제작을 부탁해서 자네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제 꽃집에 꽃 배달을 부탁하면서 위네가 남긴 선물 상자도 함께 배달을 부탁했었네. 장모님의 말씀에 선물을 보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전 회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떠나보낸 제 아내였던 거예요. 새어나오는 울음을 더는 참을 수가 없던 전 겨우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딱 아내의 취향의 꽃다발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았죠. 그리고 상자 속 내용물을 본 전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건 또 언제 다 준비했던 거야? 이런 걸 남겨주고 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으라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은 바로 제 사진들이었어요. 그동안 휴대폰으로 취미처럼 몰래 찍었었던 제 사진들을 아내는 어느새 전부 출력해 놨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안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잠이 들어있던 저, 아이들과 서툴지만 바쁘게 아내를 위한 생일상을 차려주던 제 뒷모습, 찍지 말라며 카메라를 가리려 손을 뻗어 얼굴이 반쯤 가려졌던 제 얼굴 등등, 그곳엔 아내와의 소소한 행복에 푹 빠져있던 제 모습이 가득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의 사진 속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아내와 그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저와 아이들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죠. 그리고 사진들 옆에 놓여있던 아내의 편지를 읽어본 뒤 저는 이제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안녕?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당신 옆에 없는 거겠지? 이 사진들하고 편지는 나 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남겨둔 거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그동안 찍었던 당시 사진들 봤지? 그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행복도 떠올려 봤어?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었지? 난 당신 덕분에 숨 막힐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간다고 말이야. 힘이 없었던 건지 펜으로 적힌 아내의 필체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 엉성한 글씨 위로 굵은 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찍은 당신 사진들 속엔
바로 그 숨막히는 행복이 잔뜩 담겨 있어. 나에게 행복은 별거 없었어. 당신과 애들과 소소하게 웃고 떠들고 때론 코를 고는 당신의 코를 슬쩍 건드려 보기만 해보던 소소한 일상들. 그게 바로 내 행복이었어. 여보, 난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런 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남기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수많은 추억이 당신 곁에 있는 한, 난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함께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린 함께일 테니까 부디 조금만 슬퍼하고 우리 애들과 더 힘차게, 더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내 남편 참 장하다고 칭찬해 줄게. 많이 고맙고 또 사랑했어. 나중에 봐, 여보. 생일 축하해.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떠난 후 절망이 휩싸일 절 걱정해 그런 선물을 남겼던 겁니다. 편지의 뒷면엔 더 오래도록 생일을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추신처럼 적혀 있었죠. 마지막까지도 단 한순간도 이기적일 줄 모르고 저만 생각해주던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져 저는 오래도록 아내의 편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기로 한 거 내일 모레인 거 아시죠? 미리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금식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아무튼 자네 날이 갈수록 우리 미네보다 잔소리가 더 심해지는 거 알아? 부분 일심동체라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 저라도 두 배로 잔소리를 해드려야죠. 한 번 도망간 건강 절대 안 돌아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잃은 저한테 일찌감치 두 분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야죠. 아이고, 사람 아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동정표를 쓰나? 알겠다니까 글쎄. 자네 덕분에 나랑 우리 영감은 아마 80이 넘고 90이 넘어서까지 정정하게 살 거야. 그 뒤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간 아내 목까지 더 열심히 장인 장모님을 챙기면서요. 그때 아내의 편지가 제게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아내 말대로 비록 아내와 몸은 떨어져 있게 됐지만 마음속엔 항상 아내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아내와 아버지 생각에 염려가 좀 커졌다 보니 진절머리를 내시는 장인 장모님 말씀대로 제 잔소리가 많이 늘긴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처남과 처남댁까지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제 눈을 쓱 피해버릴 정도로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전 앞으로도 가족들에게 잔소리 대마왕 역할을 자처할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 간식 안 먹어도 돼요. 가뜩이나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살쪘단 말이에요. 요즘에 살찐 남자 여자들한테 인기 별로 없어요. 그래도 먹어. 내년이면 고3인 애가 미리미리 체력 비축해둬야지. 지금 너 잘 못 챙기면 네 엄마가 내 꿈에까지 나타나서 잔소리할 거다. 저는 올해로 18, 16살이 된 아들과 딸에게도 아내 몫까지 두 배로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아내의 손만만은 흉내내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전 아내의 비법이 별거 아닌 조미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아내를 치켜 세워줬던 건데 요즘엔 정말 아내에게 비법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내를 따라 조미료를 넣어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마 아내의 진정한 비법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다르듯 저와는 다른 넓이와 깊이를 가진 사랑이었을 테니 제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거겠죠. 다시 맛볼 수 없게 된 아내의 음식 맛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장인 장모님과 아이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드리고 감싸주며 말이죠.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아무도 모르게 애써 사귀면서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보,
나 당신 없이도 참 멋지게 살았지? 우리 애들도 장인 장모님도 잘 보살피면서 말이야. 당신 말대로 나 정말 씩씩하게 살았으니까 얼른 장하다고 칭찬해줘. 그리고 당신 나랑 다음 생에서도 꼭 결혼한다고 약속한 거다. 그땐 좀 일찍 만나서 하루라도 더 오래 백년해로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제 너스레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어줄 아내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부디 아내가 지금은 35kg도 안 됐던 깡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고 잠시 꺼내본 아내와의 추억을 다시 가슴에 묻어보겠습니다.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